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3쪽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공교육의 성과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공교육의 기능과 발달, 공교육의 위기와 전망 이 두 개의 소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PPT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83쪽을 보면은 공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핵심 기능이 나와 있죠. 평등 이념의 구현, 보편적 사회화를 통한 국민통합, 산업화 일련 양성 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나죠? 자, 우선 평등 이념의 개혁, 평등 이념 근대 공교육의 성립 과정에서 볼 때 이 평등 이념은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여기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봤고, 보편적 사회화를 통합 국민통합, 이것도 보편적 사회화라는 것은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회의 공통된 감성과 신념을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기본적인 보편적 국민교육 실시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화 인력 양성은 바로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그 앞에 있는 이 국민통합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바로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평등 사상에 토대한 교육받을 권리, 이거 이제 평등 이념의 교육 구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의 기본 사상이었던 이 평등 사상, 프랑스 국기가 빨강, 파랑,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란색이 바로 이 평등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얀색인가? 어쨌든 하얀색인지 파란색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세 가지 그 국기의 색깔이 평등, 자유, 박애 이 세 가지를 상징을 한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 평등사상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을 얘기합니다. 소수의 특권계급만을 위했던 교육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을 했고, 이 교육받을 권리를 뭘로 본 거냐면 이 천부인권으로 본 거예요.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문화 시간이든가 법과 정치 시간에도 배우게 될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부인권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육의 보편적 사회를 통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주었다. 이게 이제 공교육의 두 번째 핵심 기능인데요. 이 공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공통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교육을 통해서 이 통일된 규범, 지식 이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화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큰 틀이 통일된다는 것이죠. 통일된 규모. 근데 문제는 국민을 결속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요 공교육에서의 국민 통합 기능이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주의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개인들은 어떻게 되죠? 자유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핵심적 기능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공급. 요거와 관련된 것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표준화된 인간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 대규모 공장을 돌아가는데 그 공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죠.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페라리 자동차하고 포드 자동차 얘기할 때, 예전에 페라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팀의 기술자들이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포드는 어떻게 했죠? 컨테이너 시스템을 했죠. 컨베이어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기술자들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차의 어떤 한 부품만 집어넣으면 되는, 조립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때 그 부분을 대규모 생산 공장에서 그 자기가 맡은 부분을 가르치려면 매뉴얼이 필요하죠. 그 매뉴얼이 필요할 때 그
그 매뉴얼을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산수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인력이 필요했던 것이 이제 산업혁명 초기 또는 20세기 초기의 그 인력의 그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산업혁명은 사회의 분업화를 가져와요. 그럼 사회 분업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바로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분업화가 됩니다. 예전의 교육은 종합적이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라면은 지금은 각각의 개별적 과목으로 구분이 되죠. 분화가 되었죠. 교육도 분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 이해라기보다는 총체적 이해에서 그 개별적 이해로 넘어간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또 다른 사례가 이제 박사거든요. 예전에 박사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박사는 자기 분야의 그것도 한 부분만 깊숙이 파고든 사람이에요. 많이 달라졌죠. 결국 이 자본주의 산업화, 바로 산업혁명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은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만 필요해요. 대부분의 인력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공장제 대량 생산체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자질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의 그 부분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공교육의 기능은 이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교과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공교육의 발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공교육의 발달은 이제 점차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중교육을 하게 되죠. 대중.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보편교육이라고도 하죠. 보편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대중교육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국민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민국가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경제, 국가이익, 민족주의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점차 서구의 근대 공교육은 가게 됩니다. 결국 이 공교육제도는 교과서에 말한 것처럼 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통일성에 따라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우면 안 되니까 교육을 의무화시킵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 의무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언제죠? 전 시간에 얘기했죠. 중학교 3학년까지가 현재 의무교육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중등교육 의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여기서 중등교육 의무제도 중등은 사실 중고등학교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나타나게 됐고요. 다음 이제 평등교육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나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으로서 실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약하고 대학부터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고등교육은 결국 이 평등교육을 통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해소되고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평등교육과 관련된 건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공교육은 이 평등교육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85쪽입니다. 자, 공교육의 위기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교육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교실 붕괴, 학교 실패, 밑에 탈학교 현상, 여기 잘렸네요. 탈학교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교실 붕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실 붕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지켜야 할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교실 붕괴다.
라고 했는데 이 교실 붕괴라는 말 자체는 누군가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교실이 붕괴됐나요? 붕괴된 교실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분의 일탈, 작은 걸 가지고 아주 크게 확대 해석한 한자성어로 침소봉대라고 하죠. 그 스승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의 날 또는 뭐 그럴 때 딱 발맞춰 가지고 각종 언론사에서 아주 작은 사례들을 교실이 붕괴된 것처럼 작은 사건 하나 가지고 학교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막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실 붕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실 내부에서 예전과 같은 질서가 없어진 건 맞아요. 그럼 그거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교육 정책입니까? 아니면 사회 구조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뭐 학생들이 선생을 때린다. 교사의 체벌이 없어져서 그렇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사의 체벌이 없어지니까 학생이 교사를 때린다? 아니면 부모들이 교사를 우습게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성장한 학생도 교사를 우습게 본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실 붕괴의 책임은 입시 때문이에요. 사실은 입시.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 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 교실 붕괴와 관련된 언론의 뉴스는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학교 실패도 나오게 되고, 자, 학교 실패 뭐라고 했어요? 성적 부진, 잦은 결석, 유급, 퇴학.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성적 부진이에요.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학교가 실패했다? 이거는 입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이상 성적과 관련돼서 학교가 실패했다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학교를 전인교육의 장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놓고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가 실패한 거다? 월월 개소리죠. 학교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전인교육 차원에서 볼 때 학교는 아직도 유용하고 굉장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성적만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결국 입시가 또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대학교 입시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 성적 부의 잦은 것을 이 학생들을 받아줄 만한 일반적인 학교는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안학교 또는 재택교육 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탈학교 현상이에요. 결국 모든 공교육의 위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는데 한 번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위기, 공교육의 권리적 이념의 위기, 지식정보와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학교 기능의 상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존립 이어,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입시 관련 얘기 하나도 없죠. 대학 입시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 한,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이 공교육의 위기는 언제나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은 뺑뺑이로 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대학은 지가 가고 싶으면 다 들어가고 졸업만 안 시키면 돼요. 대학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되지 않은 학생은 졸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졸업장이 없는 거죠. 얘는 대학에 돈 내주고 잘 다녔다. 그리고 끝. 졸업장 없고 학위 없고. 성적이 안 되면은. 그래서 어떤 대학 같은 경우 한 15만 명, 20만 명 받아도 돼요. 그 어떤 대학은 그리고 경쟁력 없는 정말 안 좋은 대학들은 없어져야죠. 이참에. 없어지고, 흔히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에 한 20만 명씩 들어가는 거야. 60만 명이잖아요. 서울대 1캠퍼스, 2캠퍼스에서 서울대가 각 지방마다 캠퍼스가 한 20개 되는 거야. 그럼 만 명씩 있으면 20만 명이에요. 연세대 20개 캠퍼스 있고, 고려대 20개 캠퍼스 있고, 그럼 다 연대, 다 스카이 출신이에요. 다만 졸업을 못했냐, 했냐의 차이예요. 제가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해요. 분명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자, 여기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된 거를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회의 변화와 관련돼서 이 통합이라는 부분이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서요. 사실 사회가 변하는 것도 있죠.
현재 공교육에서는 바로 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점, 그 관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지식정보화 사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지식정보 사회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과서를 통해 제공되는 지식이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굳이 학교만을 통해서 제공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어떤 걸 물어볼 때 인터넷 검색이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자세하게 잘 알려주는 건 유튜브예요. 학교보다 선생님보다 더 많고 방대하고 넓고 깊은 지식을 알려주는 건 솔직히 유튜브예요. 저도 인정해요. 학교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영역을 초월했어요 이미.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교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면은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교원의 권위 실추, 학생 입단의 가치관 변화, 교육적 요구사항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저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사회 구조상의 문제. 그러니까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이건 사실 언론이죠, 언론이 만드는 거고요. 언론이 만드는 분위기. 이 교원의 권위 실추는 교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교원의 권위를 뭐 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또 체벌이 없어서 권위가 떨어졌다. 이거는 교사로서 이미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교원의 권위 실추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점은 교사 스스로한테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이고 그 직업을 택했다고만 생각을 하지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잘 안 갖고 있어요. 제가 후배 선생님들 보면 막 답답해요. 꼰대죠, 꼰대. 나 꼰대로서 생각해볼 때 라떼는 말이 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직업보다는 선생님이라는 그 지위를 더 중시해야 된다고 봐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전체를 내 후생들인 학생들한테 전달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 교사는. 근데 많은 그 선생님들이 특히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들어가는 이 공립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라는 직업의 안전성, 그러니까 직업적인 차원에서만 이 교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학생님 시대의 가치관 변화. 맞는 말이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직업으로서 하니까 애들도 직업으로 되죠. 자기 직업으로서 교사를 선택했다면 결국 교사라는 직업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은 돈을 준 만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뭐가 돼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내가 제공하도록 내가 비용을 지불했다. 그럼 나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당신 뭐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치관이 변화된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으면은 선생님들은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생 입대 가치관 변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교육적 요구 상승의 이 부분은 학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일반 학교의 문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학원 수업하고 학교 수업에서 어떤 게 더 질이 좋을지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교육적 요구 상승은 성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음에 이런 입시 위주의 그러한 사회 체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계승하게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부잣집에서는 아이들을 뭐 수백만 원짜리 가외, 수천만 원짜리 뭐 이런 거 가르쳐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식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한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거죠. 결국 이 공교육에서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결국 이 차이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학생들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덜해졌지만은 2010년대에 보면은 지역균형 선발로 온 학생들을 직윤층이라고 그러고
정시로 온 애들끼리만 지들끼리만 노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그 서강대 간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2문제만 더 맞췄으면 연대 갈 수 있었는데 2문제 틀려가지고 제가 서강대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대학 레벨에 따라서 차이를 만들고 스스로 자기가 패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대학생들이 스스로가 사회 구조를 대학의 레벨 가지고 계급 구조로 만들고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선택을.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자원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잘못된 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교육의 위기와 대처와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교육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각국의 나라들은 이 공교육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나국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그래서 왼쪽 날개 보는 것처럼 정부와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를 개설하고 교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 학교의 교육적 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으로 요약되는 아동나고 방지법을 만들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의 보다 높은 교육 수준 성취를 목적으로 교육계획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안으로 재택교육, 집에서 하는 거죠. 다음에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보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게 이제 마그넷 학교, 헌장학교, 교부금 지원학교, 미래학교.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래로 스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고등교육에서의 또 그 대처 방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미래 사회에서는 이 뉴미디어의 확산, 문화의 다양성, 세계의 국제화 등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공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변화. 진짜 중요한 거는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지금 변화가 좀 느리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변화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86쪽 밑에 있는 공교육제도 보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그넷 학교, 헌장학교, 교부금 지원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미래 학교의 모습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당연히 뭔지 알죠? 다음에 또 할 서답형, 서술형 수행평가 이거에도 내용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 3주 정도 있다가 한번 또 요거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미래학교의 모습은 요 윗부분에서는 이제 요 부분이죠. 지식의 창출, 적용과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기능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창출, 지식의 창출, 컨텐츠를 만드는 것.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교육 중심에서 인성교육과 돌봄 기능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파란 부분에서는 학교학과가 재정립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되느냐?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그 맨 밑에 나오죠. 창의적, 혁신적 능력과 태도,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다차원 개념인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죠. 이 추상적인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여기 서술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89쪽 시자말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새로 1번 루터에 의해 주도된 공교육제도 성립의 계기 뭐였죠? 종교개혁이죠. 다음 가로 1번 학교를 대신하여 가정에서 받는 교육 뭐죠? 재택교육이죠. 다음 여기 가로 2번이죠. 산업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회경제 구조상의 변화 뭐였어요? 산업혁명이 되겠죠. 다음에 굉장히 기네요. 어유 많이 길다. 7글자나 되네. 7글자.
자, 가로 5번입니다. 사회계층, 종교,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뭐였습니까? 보편적 국민교육이라고 프랑스혁명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세로 5번.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교육. 보로 시작하니까 보편교육이 되겠죠? 다음에 세로 6번. 국가를 단위로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 전체. 이건 뭐였죠? 국민경제가 되겠죠. 국민경제. 자, 세로 2번.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아니죠. 세로 4번이 되는구나. 4번. 미국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학교. 뭐였죠? 마그넷 학교가 되겠죠. 마그넷 학교. 요게 이제 세로 2번이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부국 강병이라고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가로 3번. 교육을 통해 통일된 규범과 사고방식으로 국민을 결속한다. 요 국자로 시작해야 돼요.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교육의 목적, 내용, 운영 방식이 공익과 공공성에 부합해야 한다. 이거 뭐예요? 공공성이죠. 공공성. 다음에 세로 3번. 국가 공적인 비용으로 국민에게 시행하는 제도화된 교육은 공으로 시작하는 공교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6번. 학교에 탈피하여 비정규적으로 학습한, 이거는 탈학교라고 조금 아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7번.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 7번.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뭐였습니까? 천부인권이죠. 천부인권.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겠는데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주장도 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개인적인 주장은 비판적으로 들어주시고 내 주장을 고지고대로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장,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